오늘은 어제 읽었던 데미안을 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의 데미안 줄거리는 데미안의 주인공은 데미안이 아니죠. 그래서 그 11살짜리 아이가 동네에 조금 불량배스러운 아이한테 끌려갔다가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이 낳은 거짓말이 뭔가 자기 자신에게는 아주 큰 죄로 느껴졌나 봅니다. 그래서 자꾸 후회하고 행복하고 편안했던 집이라는 세계가 무너져 내릴 듯한 그런 감정을 겪고 있었죠. 그 뒤로는 또 어떻게 될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모뜨님 어서 오세요. 내가 방으로 들어섰을 때 아버지께서 내 신발이 젖은 것을 보고 꾸중하신 것은 차라리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아버지는 그것만 꾸중하시느라 더 나쁜 상황을 알아차리지 못하셨다. 나는 그 비난을 묵묵히 견뎌내면서 남몰래 다른 일과 연관시켜 버렸다. 그러다 보니 새롭고 묘한 감정이 마음속에 불꽃처럼 튀었는데 그것은 날카롭게 날이 선 듯한 반항심이었다. 순간 젖은 신발만 꾸짖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버지가 경멸스럽게 느껴졌다.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아신다면 하고 나는 생각했다. 그것은 흡사 살인죄를 지어 신문 받아야 할 판에 조그만한 빵 한 조각을 훔친 것을 신문받는 사람이 된 심정이었다. 그것은 추악하고도 적대적인 느낌이었지만 강하고 깊은 매력이 있었고 그 느낌의 다른 어떤 생각보다도 더 단단하게 나를 내 비밀과 죄에 결박시켰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크로머가 경찰에 나를 신고했을지도 모르고 비록 우리 집 사람들은 나를 철부지 어린아이로 다루고 있지만 내 머리 위로 폭풍이 휘몰아쳐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경험 중에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고 깊이 기억되는 순간이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건의에 대한 최초의 분열이었고 내 유년 시절의 근간을 이루는 기둥에 가해진 최초의 톱질이었다. 그것은 모든 이가 각자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 스스로 무너뜨려야 하는 것이었다. 누구도 감지 못한 이런 경험으로 우리들은 운명의 내면적이고 본질적인 선이 그어지는 것이다. 그런 톱질이나 균열의 흔적은 다시 아물고 치유되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속 가장 비밀스러운 암실에서는 여전히 살아남아
계속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이다. 나 자신은 이러한 전율적인 감정의 두려움을 느껴 곧바로 엎드려 아버지의 발에 키스라도 해 용서를 빌고 싶었다. 그러나 용서를 빈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고, 그것은 어린아이일지라도 어떤 현장 오치 못하게 잘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다. 나는 내 문제를 잘 생각해보고 난관을 극복해 나갈 좋은 방법을 강구할 필요를 느끼고 있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았다. 나는 저녁 나절 내내 달라져 버린 집안의 분위기에 익숙해지기 위해 애를 써야만 했다. 벽시계와 벽장, 성경책과 거울, 책꽂이와 벽에 붙은 그림들이 나에게 작별을 고했고, 나는 내 삶의 온갖 행복들이 모두 과거가 되어버린 채 나에게서 멀어져만 가는 괴로운 마음들을 나에게서 멀어져 가는 것을 괴로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젠 나 자신이 스스로 어둡고 낯선 세계, 내가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 한가운데로 새로운 흡입력 있는 뿌리를 내리고 서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것을 맛보았고 그 맛은 쓰디쓴 것임을 알았다. 죽음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자 놀라운 변화에 대한 불안과 공포였기 때문이다. 겨우 침대에 눕게 되었을 때 나는 기뻤다. 잠자리에 들기 전의 저녁 기도는 최후의 죄를 사하는 불처럼 내 위에 쏟아졌고, 가족들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하나를 불렀다. 그러나 난 차마 그 노래를 함께 부를 수가 없었다. 멜로디 하나하나가 나에게는 담즙이자 독이었다. 아버지가 축복 기도를 하실 때도 함께 기도를 올릴 수 없었고, 아버지가 마침내 우리와 함께 하소서 하고 기도를 끝냈을 때는 심한 마음의 경련이 나를 단란한 가족의 테두리에서 갈라놓았다. 몹시 지친 나는 차갑게 떨며 내 방으로 갔다. 자리에 누워있는 동안 따뜻함과 안정감이 부드럽게 나를 감쌌지만 내 마음은 다시 불안해졌고 지나가 버린 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온 몸을 떨었다. 어머니는 평소 때와 다름없이 내게 잘 자라는 인사를 해주었다. 어머니가 든 촛불에 가느다란 빛이 아직도 문틈을 비집고 들어오고 있었다. 어머니가 다시 한번 내게 와주신다면 어머니는 느끼실 것이다. 나에게 다정하게 입을 맞추고 물어보겠지. 너그러이 희망을 안기며 묻겠지. 그러면 나는 울 것이고 목구멍에 걸려있는 돌덩이가 녹아 흘러내릴 것이다. 나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용서를 빌리라.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내게 구원이 올 것이다. 문 틈새로 비치던 촛불이 다 사라져버린 후에도 나는 여전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고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고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 다음 순간 다시 낮의 사건이 떠올랐고 적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클로머의 얼굴이 뚜렷이 보였다. 그는 한쪽 눈을 가늘게 뜬 채 입술에는 야비한 웃음을 띠고 있었다. 그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도저히 피할 길이 없다는 절망감이 커졌으며 그의 얼굴은 점점 더 크고 추악하게 변해 내가 잠들 때까지 내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런데 그날 밤 내가 꾼 꿈은 크로머나 오늘 일이 아니라 온통 휴일의 평화와 환희에 둘러싸인 것이다.
부모님과 누나와 내가 함께 배를 타고 있는 장면이 나왔다. 밤중에 잠에서 깼을 때까지 그 행복의 뒷맛이 느껴졌으며 유난히도 흰 누나들의 흰 여름 옷이 햇빛에 반짝이던 모습이 눈에 선했다. 그러다 어느 한순간 나는 천상의 낙원에서 현실로 굴러떨어져 다시 사악한 적의 눈과 마주쳤다. 다음날 아침, 어머니가 왜 이렇게 늦도록 일어나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나는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리고 어디가 아프냐고 묻자마자 토를 하고 말았다. 덕분에 나는 얼마간은 좀 괜찮을 수 있었다. 나는 원래 조금 아픈 덕에 아침 내내 카밀레 차를 마시며 침대에 누워서 어머니가 옆방에서 청소하는 소리와 리나가 바깥에서 고기 장수와 흥정하는 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했다. 학교에 가지 않은 오전은 어떤 환상의 동화의 세계 같았고 눈부신 햇빛이 방안을 가득 비추었지만 학교의 초록색 커튼에 가려진 그런 햇살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늘은 그런 것도 흥미롭지 않았으며 뭔가 박자가 뒤틀린 멜로디 같았다. 그래, 차라리 내가 지금 이대로 죽어버린다면. 그러나 난 가끔 그랬던 것처럼 단지 조금 몸이 아플 뿐이었고 이 정도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었다. 학교를 가지 않을 수 있는 핑계는 되었지만 11시에 시장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크롬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어머니의 친절한 가동 역시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었고 오히려 귀찮고 고통스럽기만 했다. 나는 곧 잠든 척하고 누워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지만 모두 소용이 없는 일이었다. 나는 11시에 시장에 가야만 했다. 그래서 10시쯤 일어나 이젠 몸이 다시 좋아졌다고 했다. 이럴 경우 대개 다시 자리에 눕거나 학교에 가라는 명령을 받았다. 때문에 나는 학교에 가겠다고 했다. 계획 하나를 세워두었던 것이다. 돈 없이 클로머에게 갈 수는 없었기에 내 작은 저금통에 손을 댈 수밖에 없었다. 물론 그 안에 든 돈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다. 그 돈으로 클로머를 만족시키기는 어렵지만 돈 한 푼 없이 가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고 본능적으로 느꼈던 것이다. 양말 바람으로 살그머니 어머니의 방에 들어가 책상에서 내 저금통을 꺼내왔을 때는 기분이 아주 나빴다. 비록 어제만큼은 나쁘지 않았지만 가슴이 너무 뛰어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계단 아래로 내려와서야 처음으로 저금통을 살펴보았고 그것이 잠겨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도 여전히 가슴은 뛰고 있었다. 저금통을 뜯는 일은 아주 쉬웠다. 얇은 양철 망대 하나를 두동강으로 부수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나 막상 저금통이 부러진 자리를 보니 무척 슬펐다. 이것으로 나는 최초의 도둑질을 한 셈이었다. 나는 그때까지 나쁜 짓이라곤 사탕이나 과일 같은 간식을 몰래 꺼내 먹는 정도의 일밖엔 하지 않았다. 이것이 비록 내 저금통이다 하더라도 나는 지금 도둑질을 한 셈이었다. 플로머와 그가 속한 세계에 내가 한 걸음 더 가까워졌고 거기에 저항했지만 계속해서 타락의 길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이제 와서는 악마가 나를 잡아간다고 해도 되돌아갈 길이 없었다.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돈을 세어보았다.
저금통에 가득 찼던 돈이 막상 손안에 쥐고 보니 형편없이 적었다. 65펜이었다. 나는 아래층 마루 밑에 저금통을 감추어 놓고 돈만 꼭 쥔 채 집을 나섰다. 지금까지 현관을 지나던 때와는 다른 기분이었다. 누군가 2층에서 나를 부르는 것만 같아서 재빨리 도망쳐왔다. 아직 10분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나는 일부러 지름길을 피해 골목길로 빙 돌아갔다. 처음 보는 것 같은 구름 아래로 나를 보고 있는 집들을 지나쳐서 나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는 것 같은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며 걸어갔다. 언제인가 학교 친구 하나가 가축 시장에서 이탈러를 주었던 일이 문득 떠올랐다. 하나님이 내게도 그런 행운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싶었지만 나는 더 이상 기도할 권리가 없는 놈이었다. 또 이제 와서 기도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저금통이 이전 상태로 되돌아오지는 않을 것이다. 멀리서 프란츠 크로머가 나를 알아보고는 나의 존재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듯 천천히 걸어왔다. 내 곁에 가까이 오더니 명령하는 듯 따라오라는 눈짓을 하고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시트로 거리를 따라 계속 내려가 좁은 다리 하나를 건너 작은 골목길에 있는 공사 중인 집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곳에는 사람도 하나 없었고 문도 창문도 없이 담벼락들만 덩그러니 서 있었다. 클로머는 주위를 살핀 후 안으로 들어갔고 나도 그 뒤를 따라갔다. 그는 벽 뒤로 돌아가더니 나에게 오라고 신호하거든 손을 내밀었다. 갖고 왔어? 그는 차갑게 물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움켜쥐고 있던 돈을 꺼내어 그의 손바닥에 떨어뜨렸다. 마지막 5페니짜리 동전에 찰랑하는 소리가 그치기도 전에 그는 그 돈이 얼마인지 알았다. 65페니뿐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나를 쳐다보았다. 그래, 나는 겁먹은 태도로 대답했다. 이게 내가 가진 전부야. 너무 부족하다는 건 나도 잘 알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 더는 가진 게 없는 걸. 난 내가 꽤 똑똑한 녀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비교적 온화한 말투로 나를 비난했다. 명예를 중요시하는 남자들 사이에는 질서가 있어야 하는 법이야. 난 결코 너한테 부당한 걸 요구하려는 게 아니야. 이런 계산에 맞지 않는 돈 따윈 도로 넣어도 너도 잘 알겠지만 내가 곧장 일러 바치러 가면 과수원 주인은 값을 깎거나 하지 않아. 값을 정확하게 전부 받을 수 있어. 하지만 나한텐 이거밖에 없어. 돈은 없다고. 이건 내가 저금했던 돈이야.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하여튼 널 괴롭히려는 건 아니야. 넌 나한테 아직 1마르크 35페니를 빚진 셈인데 언제 갚을 거지? 그래, 내일 꼭 줄게. 내일이나 모레. 어쩌면 곧 더 많이 생기게 될지도 몰라. 아버지한테 말씀드릴 수 없다는 건 너도 알잖아.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널 괴롭힐 생각이 없다고 했잖아. 다만 오늘 오전 중에 그 돈을 받아야 해. 너도 알다시피 난 가난해서 아마도 넌 나보다 좋은 옷을 입고 훨씬 맛있는 점심을 먹었을 거야. 그렇지만 아무 말 않겠어. 좋아. 조금 더 기다리도록 하지. 모레 오후에 휘파람을 둘 테니까 그땐 정확히 가지고 와야 해. 내 휘파람 소리 알지? 응, 알고 있어. 나는 대답했다. 그는 나와 자기는 아무 상관도 없다는 듯 나를 두고 가버렸다.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뿌봉님 어서 오세요. 지금이라도 만약 크로머의 휘파람 소리를 듣는다면 나는 깜짝 놀랄 것이다. 그때부터 나는 가끔 그 휘파람 소리를 들었다.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이나 놀이를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그 휘파람 소리는 나를 따라다니며 내게 명령했으며 마침내 그것은 나의 운명이 되어버렸다. 온화하고 풍요로운 어느 가을 오후에 나는 아끼는 정원에 나와 서 있을 때 나는 지금보다 어리고 착하고 자유분방하고 잘 보호받고 있었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 그때 즐겨하던 놀이를 해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때 어디선가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예상했던 클로머의 휘파람 소리가 들려와 내 마음을 무섭게 뒤흔들었다. 그 휘파람 소리로 내 어린 시절의 추억은 여지없이 파괴되어 산산이 깨져버렸다. 나는 또다시 밖으로 나가 협박하는 이의 뒤를 따라가야 했다. 추하고 증오심을 일으키는 곳에서 그에게 계속 변명을 하고 돈에 대한 그의 재촉을 당해야 했다. 그런 일이 비록 몇 주일쯤 계속되었지만 나에게는 그것이 수년처럼 아니 영원히 계속되는 것 같았다. 가끔 5펜이나 1크로센을 가지고 가기도 했는데 그것은 리나가 부엌 식탁 위에 그냥 놓아둔 시장 바구니 속에서 훔친 것이었다. 그때마다 나는 크로모에게 욕을 먹고 멸시를 당했다. 나야말로 그를 속이고 그를 기만하고 적당한 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그에게서 돈을 도둑질해 가서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었다. 내 일생에 이때처럼 순환을 받은 적도 이보다 더 큰 절망감과 이 이상의 굴욕감을 느낀 적도 없었다. 저금통은 장난감 돈으로 채워서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두었다. 아무도 그 저금통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언제 들킬지 몰라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어머니께서 조용히 내게 다가오실 때는 혹시 저금통의 행방을 물어볼까 싶어 크로모의 휘파람 소리보다 더욱 두려움을 느꼈다. 내가 돈을 하나도 구하지 못한 채 그 악마에게 나타나는 때가 많아지자 그는 다른 방법으로 나를 괴롭히고 이용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를 위해 일해야만 했다. 그를 대신해서 그의 아버지 심부름을 하기도 하고 10분 동안 한쪽 다리로만 뛰라고 한다든가 지나가는 사람의 윗솥에 종이 조각을 붙이고 오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한 가책으로 나는 수많은 밤을 악몽에 시달리며 악마에게 쫓겨 가위에 눌린 채 식은땀을 흘려야만 했다. 결국에 나는 병이 났다. 자주 토하고 곧잘 오한이 났으며
밤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열이 올랐다. 어머니는 뭔가 잘못되었음을 알아차리고 내게 더욱 관심을 보였는데 그것이 나를 더 고통스럽게 했다. 어느 날 저녁 내가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었을 때 어머니가 초콜릿 하나를 가져오셨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는 내가 착하고 얌전하게 하루를 잘 보내면 잠이 잘 들도록 이런 것을 상으로 주시곤 했다. 그때도 어머니가 여기에 서서 내게 초콜릿 한 조각을 내밀고 있었다. 나는 어찌나 가슴이 아프던지 말없이 고작 머리를 흔드는 것이 전부였다. 어머니는 어디가 아프냐고 물으며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아니야.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고함칠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께서는 초콜릿을 내 머리맡에 놓고 나가셨다. 이튿날 어머니가 그 일에 대해 캐물으려고 하자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행동했다. 한 번은 어머니가 의사를 데려오셨는데 의사는 나를 진찰하고는 아침에 냉수육을 하라는 처방을 내렸다. 그 시절 내 상태는 일종의 정신찬락 상태였다. 우리 집의 정돈된 평화 속에서 나는 유령처럼 겁먹고 괴로워하며 지내고 있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생활할 수도 없었으며 한순간이라도 내 자신을 잊는 일이 거의 없었다. 아버지는 종종 화를 내며 이유를 물었지만 나는 그저 묵묵히 마음을 닫아버리고 있었다. 카인. 구원은 전혀 예기치 못한 방향에서 나를 찾아왔다. 동시에 그 영향이 내 안으로 스며들어 전혀 새로운 느낌으로 오느 날까지도 계속하여 작용하고 있었다. 그 당시 우리 학교에 전학 온 학생이 한 명 있었다. 그는 부유한 미망민의 아들로 이 도시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소매 둘레에 검은 상장을 두른 그는 나보다 나이도 많고 한 학년 높았다. 모든 학생이 그랬던 것처럼 나 역시 그에게 관심이 갔다. 이 이상한 학생은 보기보다는 나이가 들어 보여 누구도 그를 어린 소년으로 느끼지 않았다. 마치 어른처럼 뭔가 낯설고 점잖게 행동했던 그는 우리 어린 소년들 사이에서 호감이 가는 존재는 아니었다. 그는 우리들과 함께 어울려 놀지 않았고 더욱이 싸움 같은 것은 하지 않았다. 다만 선생님을 대할 때 어른스럽고 단호한 그의 음성만큼은 다른 학생들의 주의를 이끌었다. 그의 이름은 막스 데미안이었다. 우리 학교에서는 가끔 큰 교실에서 다른 한 반과 함께 수업하는 일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날 우리 반과 함께 합반 수업을 하게 된 것은 데미안의 반이었다. 우리 하급생들은 성경 이야기 공부를 했고 상급생들은 장문을 지었다. 우리가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억지로 듣고 있는 동안 나는 자주 데미안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묘하게 나를 매혹시켰다. 그 총명하고 밝고
심지어는 비범해 보이기까지 한 얼굴을 주의를 기울여 자신의 공부에 몰두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전혀 주어진 과제를 하는 학생처럼 보이지 않았고 자신만의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처럼 보였다. 엄밀히 말하자면 나는 그에게 호감을 갖고 있기보다는 일종의 저항감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태도는 도전적이라고 느껴질 만큼 자신만만했으며 눈은 마치 어른의 시선을 담아놓은 것 같은 표정을 띠고 있었으며 그런 것은 아이들이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다소 서글픈 듯한 냉소를 머금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를 쳐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내게 어떤 사랑스러움 혹은 연민의 정을 느끼게 했다. 그러나 간혹 그와 시선이 마주치면 나는 깜짝 놀라 시선을 돌려버리곤 했다. 그 당시 그가 어떤 모습의 학생이었는지 회상해보면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는 모든 면에서 평범한 학생들과 달리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점이 다른 이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게 했다. 하지만 이런 점 때문에 그는 남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다. 마치 왕자가 농부의 아들처럼 보이기 위해 애쓰는 것처럼 어색한 농부의 아들 옷차림을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곤 했다. 그날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가 내 뒤에서 걸어오고 있었다. 다른 아이들이 차츰 흩어지자 그가 내 곁에 다가와 인사를 했다. 이 인사 역시 또래 아이들처럼 평범한 말투였지만 너무 어른스럽고 점잖게 들렸다. 함께 가도 괜찮을까? 그가 친절하게 물었다. 나는 기뻐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내가 어디쯤 살고 있는지 그에게 가르쳐 주었다. 아, 거기? 그가 미소를 띠며 말했다. 그 집이라면 벌써부터 알고 있어. 현관 위에 있는 독특한 장식물이 흥미를 끌었거든. 나는 그가 무엇을 말하는지 금방 알아차리지 못했다. 게다가 그가 우리 집에 대해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데 당황했다. 우리 집 대문은 아치 모양을 하고 있는데 그 위에 초석으로서 일종의 문장이 새겨져 있긴 했었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평평해져서 거의 알아보기가 힘들었다. 가끔 채색을 새로 하는데도 게다가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 문장은 우리 가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난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몰라. 나는 미안한 듯이 말했다. 그건 아마 새이거나 그와 비슷한 무늬일 거야. 그런데 많이 낡아서 알아보기 힘들 텐데. 우리 집은 옛날에 어느 수도원의 소유였대. 그럴 수도 있겠지.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 한번 살펴봐. 그런 문장은 꽤나 흥미로운 거니까. 내가 보기에는 매처럼 보였어. 우리는 계속 함께 걸었는데 나는 속으로 매우 당황하고 있었다. 갑자기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가 생각난 것처럼 그가 웃었다. 참, 우리 아까 수업 시간에 우리 같은 반에 있었지? 그는 쾌활하게 말했다. 이마에 표적을 달고 다닌 카인의 이야기를 배우는 것 같던데. 그렇지? 우리 그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어? 물론 그렇지 않았다. 우리가 배워야 했던 과목은 무엇 하나 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렇다고 정직하게
그렇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정직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와 말하는 것은 마치 어른에게 말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그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다고 말했다. 데미안은 친근하게 내 어깨를 두드렸다. 이봐, 나한테 거짓말할 필요 없어. 하지만 그 이야기는 수업 시간에 배우는 다른 이야기들보다 좀 생각해볼 가치가 있다고 봐. 선생님께서는 그 이야기에 대해 별로 자세히 가르쳐주지 않으셨으니까. 신이나 죄 같은 통속적인 이야기밖에 안 하셨어. 하지만 난 이렇게 생각해. 그는 말을 멈추고 미소 뜬 얼굴로 나에게 물었다. 그런데 너 이 이야기가 재미있니?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난 이렇게 생각해. 카인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말이야. 우리가 배우는 것의 대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완벽한 진실이고 정당한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을 선생님의 가르침과는 다른 관점에서 볼 수도 있는 거야. 대개는 다른 면에서 볼 때 더 나은 의미를 갖게 돼. 예를 들어 카인의 이야기의 경우 그의 이마 표적에 관해서도 우리는 선생님의 설명만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점이 많거든.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어떤 사람이 싸우다가 형제를 죽이는 일은 분명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그래서 나중에는 불안하고 소심해진다는 것도 가능하긴 해. 하지만 그가 자신의 비겁함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을 겁주기 위해 일부러 특별한 훈장까지 달았다면 이건 좀 우스운 일 아니니? 맞아. 그건 그래. 나는 흥미를 느끼며 대답했다. 그 문제가 내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어떻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는 내 어깨를 쳤다. 아주 간단해.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야기의 주제가 되는 건 바로 표적이야. 자, 생각해봐. 만약 남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무언가를 가진 사람이 있다고 치자. 어느 누구도 감히 그 사람을 건드리려는 사람이 없고 그 자식들도 마찬가지로 남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면 말이야. 그들이 이마에 무슨 우편물의 소인 같은 표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 거야. 추측이 아니라 확실할 정도야. 세상 일은 그렇게 단순하게 흘러가지 않으니까. 말로 표현하긴 어렵지만 뭔가 경외심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그들에게 있었고 평범한 사람들과 달리 그들의 눈빛에서는 조금 더 엄격하고 지혜로워 보이면서도 대담한 무엇인가 느껴졌을 거야. 그 남자는 힘이 있었고 사람들은 그것이 두려웠겠지. 그래서 그는 표적을 지니게 된 거지. 그걸 사람들이 각자 자기 식대로 설명하는 거야. 하지만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에게 유리하고 스스로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것을 바라지. 사람들은 카인의 자손들이 두려웠던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그 표적을 원래대로 훈장처럼 설명하지 않고 반대로 설명하고 이 표적을 지닌 사람들을 두려워했어. 또 사실 그러하기도 했겠지. 무섭다고 말이야. 아마 실제로 그렇기도 했겠지. 용기와 개성을 가진 사람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두려운 존재니까. 두려움을 모르는 강한 종족이 자기네들 주위에 살고 있다는 것은 매우 견디기 힘든 일이었을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그 강한 종족에게 일종의 보복을 가한 거야. 그들이 받고 있는 공포심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하나의 별명과 전설을 만들어서 붙였던 거지.
내 말을 이해하겠니? 응. 그건 다시 말해 카인은 실제로도 하나도 나쁘지 않았다는 말이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전부 사실은 아니란 말이네?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할 수도 있어. 아주 오래된 옛 이야기일수록 진실에 가깝지만 그 진실들이 언제나 사실 그대로 기록되고 올바로 해석되어 왔다고 볼 수는 없어. 쉽게 말해서 난 카인이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단지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지어냈을지도 몰라. 카인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가볍게 떠들어대는 허무맹랑한 소문에 불과한 거지. 하지만 정말 카인과 그 자손들이 일종의 표적을 지니고 있었고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달랐다는 것만은 진실이라고 생각해. 나는 대단히 놀랐다. 그럼 동생을 죽인 것도 진짜라고 믿어? 충격을 받은 나는 이렇게 물었다. 물론 사실이지. 그건 분명히 사실일 거야. 강자가 약자를 죽였던 거야. 정말 그들이 형제였는지는 의심스럽지만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결국 모든 사람들은 모두 형제라고 할 수 있으니까. 따라서 강자가 약자를 죽인 것에 불과해. 그것은 무척 영웅적인 행동이었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어. 여하튼 약한 자들은 두려움을 느꼈던 거야. 그들은 공포에 휩싸여 한탄했겠지. 그렇지만 누군가가 그들에게 왜 그들을 해치우지 못하지 하고 물으면 우리가 겁쟁이기 때문에 라고 말하지는 않을 거야. 그럴 수는 없어. 그 자들은 표적을 달고 있어. 신이 그들에게 표적을 주셨거든 하고 말할 거야. 대충 그렇게 해서 황당한 이야기가 만들어졌을 거야. 아 참, 너를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네. 그럼 잘 가라. 그가 알트거리로 구부러져 돌아가자 나는 한동안 멍하니 혼자 서 있다가 그가 가버리자마자 지금까지 데미안이 한 이야기를 전부 믿을 수 없는 사실로 느껴졌다. 카인이 강자고 아벨이 겁쟁이라니. 카인의 표적이 훈장이라니. 그건 비이성적인 이야기였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비방하는 말이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신은 대체 어디에 계셨단 말인가? 신은 아벨의 제물을 받지 않았고 아벨을 사랑하지 않으셨단 말인가? 아니, 그럴 리가 없다. 그건 허무맹랑한 이야기에 불과하다. 나는 데미안이 나를 놀려서 당황스럽게 만들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정말이지 그는 굉장히 명석한 녀석이었다. 말은 매우 논리적이었지만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될 일은 아니었다. 나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다른 부류의 어떤 이야기도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때처럼 오랫동안, 아니 저녁 내내 그렇게 말끔하게 프란츠 크로머의 존재를 잊어본 적은 없었을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나는 성경에 쓰인 카인의 이야기를 다시금 꼼꼼히 읽어보았지만 그 내용은 매우 간단명료했다. 그리고 거기서 특별히 숨은 뜻을 찾아낸다는 것은 미친 짓이었다. 그렇다면 모든 살인자는 신의 사랑과 보호를 받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 아닌가? 아니다. 그건 말도 되지 않는 소리였다. 그러나 데미안이 그렇게 훌륭하고 조리 있게 그런 진지한 눈빛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그 점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내 자신 속에도 뭔가 정돈되지 않은 무질서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얼마 전까지 나는 밝고 깨끗한 세계에 속해 있었다. 나는 일종의 아벨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다른 세계에 너무 깊이 떨어져 버려서 헤어날 수도 없을 만큼 가라앉아 버렸다.
나만의 잘못이 아니라고 해도 어떻게 일이 이 지경까지 와버렸을까? 그렇다. 그때 문득 내 마음속에 한 가지 기억이 떠올라 한순간 숨이 막힐 뻔했다. 이 불행한 상황이 시작되었던 그 고통스러웠던 밤에 느꼈던 감정이 생각난 것이다. 그 당시 나는 한순간이나마 아버지는 물론 아버지로 대표되는 밝은 세계와 지혜를 단칼에 꿰뚫어 보며 경멸했던 것이다. 그때의 나는 분명 카인이었고 이마에 달린 표적을 수치스럽게 여기기보다는 훈장을 한 것처럼 으스댔다. 나의 죄악과 고통을 통해서 나는 아버지와 같은 선하고 경건한 사람들보다도 더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당시의 경험이 어떤 분명한 사고체계를 갖추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몹시 당황스러웠던 상태에서도 엉뚱한 긍지와 오만으로 가득 찰 수 있었다. 그런데 데미안은 강한 자와 약한 자에 대해 어째서 그런 방향에서 이야기를 해주었을까? 카인의 표적에 관한 해석도 마찬가지였다. 그 순간 데미안의 눈은 마치 어른과도 같이 얼마나 빛났던가. 그때 문득 머리를 스치는 이런 생각이 나를 혼란스럽게 했다. 데미안 자신이야말로 일종의 카인이 아닐까? 데미안 스스로 자신이 카인의 일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카인을 옹호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어째서 그의 눈빛에 그런 힘이 담겨 있을까? 데미안은 왜 그토록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경건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처럼 비웃듯이 말하는 것일까? 나는 이런 생각을 결론 지을 수가 없었다. 샘물에 돌멩이가 한 개가 떨어졌는데 그 샘은 바로 나의 어린 영혼이었다. 한동안, 아니 오랫동안 인식과 비평 같은 시도를 하게 될 때 카인의 살인과 표적에 관한 문제는 언제나 그 출발점이 되었다. 나는 금방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데미안에게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카인에 관한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지만 그는 분명히 다른 아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았다. 이 전학생에 관해 많은 소문이 나돌았다. 만약 내가 그 소문을 전부 들었다면 데미안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고 모든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은 데미안의 어머니가 부자라는 소문뿐이었다. 데미안의 어머니는 교회에는 절대 나가지 않으며 아들 역시 그렇다는 말도 있었다.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말도 있었고 비밀스러운 회교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한술 더 떠서 막스 데미안의 체력에 관한 말들이 많았다. 데미안에 반해서 힘이 제일 센 아이가 그에게 싸움을 걸었다가 응하지 않자 겁쟁이라고 비웃었다가 그에게 몹시 혼이 났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에게 몹시 혼이 났다는 말은 사실이었다. 아이들의 목격담을 빌리자면 데미안이 단지 한 손으로 그 아이의 멱살을 잡고 눌렀을 뿐인데 상대 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러서 항복하고 도망쳤으며 그 아이는 며칠 동안이나 팔을 쓸 수가 없었다고 했다. 어느 날 저녁에는 그 아이가 죽었다는 소문도 났다. 이런 여러 가지 소문들이 무성하게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소문이 사실이라고 굳게 믿었으며 언제나 흥분과 놀라움을 불러일으켰다. 우리들은 얼마 동안은 그 정도의 소문에 만족했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학생들 사이에 새로운 소문이 돌았다. 데미안이 여자를 사귀고 있으며 이미 알 건 다 안다는 소문이었다.
오늘 책 읽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